앞서 약속했던 대로 오늘 역전다방의 주제는 1차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해전이죠. 유틀란트 해전입니다. 최 박사님께서 카이스트가 80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는데 전쟁사 연구 동아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학부생일 때부터 이 유틀란트 해전을 파헤치기 시작하셨다면서요. 다른 사람들 다 미팅 나가고 동아리 연합회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30년간 팠단 얘기 아니에요? 이건 좀 과장된 얘기고요. 와전된 겁니다. 제가 뭐 30년 동안 판 건 아니고 30년 전에 잠깐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틀란트 해전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책을 갖다가 그때 한 2권 정도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신나갖고 참 못모를 대학생 때니까 BBS 전자게시판에다가 관련 연재를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뭐 천리안 나우누리 요때 시대죠. 네. PC 통신 시대고. 하이텔 지지직 삐그 소리를 그죠. 네. 씨발마. 그럼 그 방에서 그러죠. 띠리띠. 야 너 전화 쓰니? 이거 알면 40대. 근데 갑자기 왜 유틀란트 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독일 해군과 영국 해군이 붙었다는 거 사실 역사에 거의 딱 한 번밖에 그렇죠. 없는 유일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이 전함의 어마어마한 그 위용들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봐도 뭔가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이 1차 대전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영국과 건ham 경쟁 맞아요. 막 했잖아요. 근데 저희 1차 대전 하면서 안 나왔어요. 뭐지? 독일은 뭐로 이렇게 배를 만든 거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또 전함파들한테 2차 대전 네이트 해전 같은 건 좀 반칙이야. 비행기나 이거 싫다. 그죠. 백길의 대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전함의 거함, 거포가 서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거잖아요. 가슴에 야마토를 품고 사는. 아니 사나이 여러분 가슴에 전함 하나쯤은 품어야 된다. 네. 이생 기자님도 굉장히 또 전함에 대해서 또 이 자긍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걸 한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슬램덩크에 보면 네. 왼손 거들 뿐. 저는 오늘 왼손이 되겠습니다. 최승병과 최승병의 왼손.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역시나 이공계 라인답게 해전에 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문과 라인은 해전에 좀 관심이 별로 없나요? 글쎄요, 이게 뭐 바다에서 기계와 기계 대결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군요. 좀 끼어들 틈이 없나요? 이게. 그래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 이공계 브라더스 브라더 외전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품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일 제국의 금쪽이 그리고 우리 애송이라고 저희가 많이 불렀던 비렐름 2세가 해군뽕에 막 취해서 그래 제국이라면 이런 거대한 배가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영국과 막 건함 경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제 해전이 시작되겠구나. 독일이 갇혀 있지 않고 펼쳐나가겠구나.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전쟁이 말 그대로 해군 때문에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에 해군을 쓸 때가 되니까 사실 서로가 겁이 나는 겁니다. 특히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이 생고생 해가면서 키운 건데 이 귀한 자식들 험한 바다에 내보냈다가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게- 바다에 내보내라고 만들었잖아요. 아끼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불안한 아끼다 똥 되는 겁니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독일 해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펀치가 강한 건 사실이니까 영국 해군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였다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그다음에 영국 해군이 확 기세가 꺾이면은 그때서부터 밀어붙인다. 이런 작전을 갖다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거기서 많이 듣던 그렇죠. 게 있어요. 영화 신세계가 생각이 나요. 신세계에 보면은 황정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몰려갖고 피떡이 돼갖고 그다음에 야 들어와 하면서 우리의 12인치 거포로 푹 찔러서 저 수많은 영국의 초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을 완전히 수장시킨 다음에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그게 나름 이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이 전통적으로 영국 해군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항상 전면 압박 전술을 써왔거든요. 항상 전쟁이 터지면은 해안 봉쇄라는데 굉장히 가깝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항구에서부터 나오지도 못하게 이런 전면 압박을 할 만큼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아무래도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군항이 어디였습니까? 위렐름스하펜, 브레머스하펜 이 두 개 보이고 있는 바로 저 만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저 이제 발트해 쪽에 있는 기지는 킬 운하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쪽에서도 유사시가 되면은 쫙 나와서 북해로 나올 준비가 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저 북해에 나오는 길목을 갖다가 영국이 틀어막을 것이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이정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북해 한가운데 외딴 섬이 하나 있습니다. 미드웨이가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런 섬이 있는데 이름하여 헬골란트란 섬이에요. 해골란트? 딱 저 중앙에 딱 있네요. 네, 저 헬골란트가 해안 봉쇄선을 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저 지역이 아마 핵심 전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TMI 말씀드리면은 저 헬골란트는 저희 같은 물리학 전공자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섬입니다. 그래요? 왜요? 네. 왜 불교에서는 불교의 최고 성지 중에 하나가 부다가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성지인데요. 바로 저 헬골란트에서는 이 유명한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란 분이 저기서 막 산책하면서 사색을 하다가 양자역학의 깨달음을 얻어갖고 저기서 양자역학을 창시했다는 저기서 그런 곳입니다. 양자역학을 창시했다고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 뭐 쉬러 갔다가 맞아요.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라서 어떤 해결책을 얻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딱 그게 1925년이어갖고 올해가 딱 그 깨달음을 얻은 지 1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저기서 굉장히 큰 워크샵 축하 컨퍼런스가 열려서 저 조그만 섬이 물리학자들로 북적북적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역전답안 털어놓고 딴 생각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저 헬골란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해상 방어 봉쇄선의 거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 남북으로 독일군도 기뢰망을 갖다가 탁 쳐놓고서 저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완전히 끝장을 내주겠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국 해군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안 들어오니까 헬골란트만에서 나와갖고 저 바깥으로 순양 전함들이 나가봤는데 오히려 거기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국 해군 순양 전함들에게 오히려 쫓겨갖고 한 척이 격침당하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 네, 꼴사나운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게 유명한 헬골란트 해전이고요. 근데 사실 비렐르망도 그렇고 저 만도 그렇고 저 앞으로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 훨씬 더 방어 라인이 촘촘해지고 헬골란트까지 넓히면 방어 라인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근데 왜 영국은 이 안쪽으로 압박을 안 해요? 아 근데 영국은 나름 믿는 구석에 있었어요. 뭐냐?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군의 나라. 그렇죠. 그 또 하나 영국이 사랑할 제임스 본드의 나라예요. 다 정보가 있었다. 정보전에 능했죠. 독일 해군의 암호를 탈탈 털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독일이 여기서 함대 결전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해군이 움직이는 정보를 갖다가 부처님 손 안에 손오공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독일이 항상 보면 기술은 맨날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영국이 독일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죠. 전쟁 초반에 발트에서 활동하던 독일의 경순양한 막데부르크가 러시아 연안으로 들어갔다가 연안에서 좌초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중요한 암호책을 갖다가 파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부터 불태워야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러시아 해군이 빨리 올라와갖고 이걸 입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군용 암호책을 갖다가 4권이 싹 털려버렸어요. 이걸 러시아가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같은 연합국인 영국과 공유를 한 거죠. 러시아가 한복했네요. 네. 독일은 근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잘 파기했겠지. 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싹 영국 해군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이런 보물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비밀 부서를 만듭니다. 이게 영국 해군부의 유명한 40호실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결합한 것이 방위 측정 기지를 만든 겁니다. 자, 전파원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랑 여기서 받는 거 두 군데서 들으면은 삼각측량법으로 해서 아, 어느 지점에서 저 위치가 발신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고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국 동해안 일대에다가 쫙 무선 이 감청국을 깔아놓고서 이제 들어오는 통신들을 비교해 갖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 전파가 발신되는 건지도 다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호 전문 해독과 방위 측정이 결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매일매일 독일 해군 각 함정들은 독일 해군 본부로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고 영국에선 쫙 듣고 있다가 암호 해독. 아, 이거는 어느 함 그리고 어디 신호에서 어느 방향으로 잡혔어. 이거 다 수합을 해서 아하, 오늘 전함 무슨 호는 여기 있구만. 아직 다 기지에 있고
순양함 한 척 조금 나갔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해군한테 바깥으로 슬쩍 나왔던 애들도 다 걸려 있는 상태였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독일 해군 입장에서 자꾸 우리가 출동할 때마다 저렇게 영국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럴 생각을 것 안 했을까요? 같은데. 예. 맞아요. 당연히 독일 해군 쪽에서도 왜 안 나오지?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약을 더 쳐야겠다라고 해서 1914년 12월 발빠른 함정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얘들을 도발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획한 게 뭐냐면은 영국 동해안을 직접 포격을 해보자. 그래서 1914년 12월 16일에 이 발빠른 함정들이면 역시 순양전함, 순양함 그리고 구축함들을 좀 편성을 해갖고 쓱 나와서 영국 동해안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4군데 항구에다가 기습 포격을 하고 잽싸게 튀었습니다. 독일 해군이 그 벨트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중에서 떨어지는 건 그래도 네. 뭐 그래 뭐 저거 와가지고 기습적으로 저렇게 친 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네. 바다는 우리 거거든요. 영국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 다 무전 감청해서 알고 있다면서 왜 못 막았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 과학기술의 한계입니다.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에 북해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이 적이 빨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레이더가 있던 그렇죠. 시절이 이때 당시는 아니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네. 야 이거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 라고 찾다가 그새 잽싸게 튀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영국은 난리가 났겠네 일단. 네, 그래서 영국이 당연히 독이 바짝 올랐고 독일에서는 이거 된다. 영국해 우리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하고서 이제 더 과감한 작전들을 시도해 보는데요. 그 다음에 시도해 보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꾸 우리 정보가 새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고민하다가 암호가 틀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작전 나갈 때 보니까 어선들이 너무 많아. 당연히 북해는 좋은 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북해 일대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 어선들이 우리 함정들을 빨리 보고서 저기 무전기가 다 달려 있어갖고 정보를 미리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어선을 쓸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어선 청소를 위해서 역시 또 출격을 한번 하기로 합니다. 순양전함 3척, 장갑 순양함 1척, 그리고 경순양함 4척을 내보내갖고 그래서 나간 곳이 저 북해 한가운데 도거뱅크란 곳입니다. 이 뱅크가 뭐냐면은 이 은행이 아니라요. 뱅크는 바다가 수심이 일정한 게 아니라 중간에 바다에도 뿔룩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옛날에 빙하기 시대에는 저기가 육지였어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육지가 밑으로 가라앉은 저런 곳인데요. 당연히 저런 곳은 안에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숨고 놀기가 좋아갖고 도거뱅크도 굉장한 북해 내에서의 알짜 황금 어장입니다. 저 도거뱅크에서 어선들이 많은데 쟤네들이 문제야. 그래서 도거뱅크를 청소하러 딱 갔는데 영국이 이번에는 안 당한다 라고 하면서 쫙 더 많은 순양전함 5척과 경순양함 7척을 출동시켜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독일은 어선 어디 없나 딱 보는데 배가 보인다. 그 배가 아닌데? 그 배가 아닌데. 저건 어선이 아닌데. 빨리 후퇴하면서 급 변침을 해갖고 막 도망가는데 영국이 이제 잘 걸렸다 하면서 대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맨 후미에 처진 장갑순양함 불리어가 결국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불리어가 격침이 되는데 복수에 성공했네. 이게 그 유명한 도거뱅크 해전이죠. 그래서 도거뱅크 해전이 나니까 비렐름 2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 아끼는 주력함을 이렇게 잃었단 말이냐 하면서 이거 누가 기획했어? 어떤 놈이야? 라고 해갖고 이때 독일 원양함대 최고사령관이 경질됩니다. 바로 잘리는군요. 네. 전체 전대를 다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좀 발빠른 애들로 몇 개 작전 좀 하려다가 실패한 것도 사령관이 잘릴 정도면 네. 진짜 독일 해군은 아예 그냥 꼼짝만 하네요 이제. 근데 마침 1915년에 독일이 해본 계획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루시타니아호 침몰한 다음에 역시 잠수함 작전도 다시 거둬들이게 되니까 이젠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렐름 2세도 굉장히 갑갑해서 우리 해군 못 써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데 역시 이것도 리더십의 교체 때문이었습니다. 새롭게 원양함대 사령관에 취임한 인물이 바로 쉐어제독이었어요. 근데 이 쉐어제독은 딱 인상부터가 뭔가 좀 한번 강하다. 붙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완전 바다 사나이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저 영국 해군과 한번 일기토를 치러보리 이걸 갖다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다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왜 저희가 1차 대전 때 잠깐 다뤘지만은 영국이 이때 드디어 해전에도 항공부대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수상기 모함이었지 않습니까? HMS 아크 로열을 만들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수상기들을 탑재해서 이제는 우리 군항을 갖다가 폭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수상함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한 1916년 봄부터 독일 해군이 다시 나섭니다. 이때도 암호는 계속 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이씨, 1년 반이 지났는데. 여전히 털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1916년 4월부터 이제 독일의 순양전함대 히퍼 제독이 역시 선봉에 섰습니다. 쉐어와 히퍼가 무슨 작전을 구상하냐면은 영국 화물선들 이쪽으로 나가서 과감하게 격침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영국 해군이 또 약이 올라갔고 나올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순양 전함들로만 도발했으니까 영국도 주력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국도 지난번처럼 발빠른 전함만 나올 것이다. 일부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뒤에 주력 전함대들을 출동시켜 놨다가 철저하게 유인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덮치자. 그러면 우리가 수적 우위에서 격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헬골란트 안쪽에서의 이제 끌어들이는 작전이 아니라 본대를 이 바깥쪽으로 내서 펼쳐놓고 순양함들 빠른 애들로 가서 지난번처럼 수십 킬로를 끌고 오면 맞아요. 얘네들이 빠른 애들로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싸장만 먹자. 근데 영국은 알 거 아니에요. 전함도 나오는 걸. 듣고 있어. 야, 그런데 아 진짜. 영국은 그랜드 플릿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있었는데 이 대함대의 사령관 젤리코 제독이 어쭈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다 출동한다. 우리도 주력 전함이 총출동을 해서 똑같이 상대해 주는 거예요. 저기 쌈 싸먹으려고 할 때 우린 더 크게 쌈을 싸먹는. 그럼 이 상황이면 당연히 영국은 이 본 함대, 독일의 본 함대보다 더 큰 전력을 가지고 간다는 건 뭐 당연한 거겠네요. 영국은 149척을 동원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이 99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떠 있는 배들이 248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순양 정함들도 일단 10,000톤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10,000톤 넘어가는 게 정조대왕급이거든요. 이거 한 250대가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지금 물반 배반이죠. 이렇게 되면. 끝나겠다 진짜. 지금 영국하고 독일의 함선 숫자를 단순 수치만 따질 경우에는 3대 2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각각의 함종, 그다음에 무장, 그다음에 함의 성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땐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약 8대 5 정도로 벌어져요. 영국이 우세. 그리고 각각 함대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당연히 주력인 전함 부대하고 앞에서 그 전위 부대인 순양 전함 요 부대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부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역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열강이 보유했던 전함과 이렇게 순양함에서 발전한 순양 전함이 있는데 이 전함은 적의 주력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력해야 된다. 강력한 무장에 커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무작정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뜨다가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의 전함들은 평균적으로 배수량이 18,000에서 한 28,000톤 정도. 이것도 어마어마하다. 18,000톤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독도함 있죠.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주포는 305mm에서 크게는 380mm까지 갑니다. 이런 주포를 맨문 8문 이상 장비한다. 그다음에 장갑은 250mm 이상. 대신 이렇게 크게 만들다 보니까 속도는 21에서 24노트 정도로 순양 전함보다는 한 4~5노트 정도 느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특히 독일 함대는요. 이게 아무리 비레름이 여기에 빠져서 찍어냈다 하더라도 이 신형 드레드노급 전함이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함포가 앞뒤로 하나씩 달린 이런 구형 전함 모두 다 이제 탈탈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포의 수만 따져 보더라도 영국이 보유한 주포 수는 320문입니다. 그에 비해 독일은 202문이에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화력이 훨씬 센네요. 네, 화력이 훨씬 그렇죠. 그리고 또 양측의 전함 건조 사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영국과 독일이 건함 경쟁을 할 때 서로가 함급을 엄청나게 높이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굉장히 주력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펀치를 강하게 하자. 즉 함포를 독일보다 더 강한 걸 써야 된다. 381mm, 그러니까 15인치급의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이 이미 영국 해군에는 5척이 취역할 정도였고요. 독일 해군은 어떤 걸 취했냐면은 전함들의 이 구경은 좀 작게 하되 요 길이를 길게 해갖고 포신을, 그러니까
빠른 속도 속에 해서 탄속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주포가 빨리 닿아요. 이 탄속이 높아지는 대신에 아무래도 마모가 심해지니까 영국은 야, 우리 대포 많이 쏴야 되는데 나중엔 정확도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구경을 키워갖고 커다란 포탄으로 때려서 한 번에 맞으면은 확실하게 적함을 때려잡을 수 있게 이 화력의 우위를 추구하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경이 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함거포의 시대가 약간 어떤 의미로서는 밀떡단한테는 그냥 로망이 좀 있잖아요. 10,000톤 넘어가는 거는 옆에서 서보지도 못했고 수천 톤짜리 전함 이렇게 옆에 웅장하잖아요. 있어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진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해보면 진짜 사람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18,000에서 2만 톤 막 이러고 3만 톤까지. 전차를 때려 부시는데 1950년대 6.25 때도 2.3인치면 전차가 부서지잖아요. 맞아요. 15인치라는 포가 날아간다는 게 와, 저 상상을 불가하는 이런 지금 전함이 200척이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그 중에서 제가 참고로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때 전함의 연료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로 와요? 이때 놀랍게도 대부분 전함이 석탄으로 갔어요. 그래요? 석탄으로. 사실 선박용 석유 보일러는 우리나라 조선 철종 때 미국에서 이미 나왔어요. 우리 뭐 남북 전쟁 할 때도. 예, 철종 때 나왔어요. 근데 석탄 때문에 왜? 이게 왜냐하면 석유 보일러가 나왔지만 모든 나라가 석유를 보급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석탄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예.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휘발유 경유가 많은 게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석탄을 밑에 물론 배 안에 석탄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걸로 모자르니까 가판위에도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전함들도요. 예. 아니 그 함장이 전속력으로 그러면은 화부들이 그냥 삽으로 그냥 예, 계속 이때는 퍼져가지고. 취사병들까지 다 와서 우통 묶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되게 이렇게 멋진 막 어마어마한 배에 막 15인치 포가 달려 있는데 석탄으로 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이 석유에 조금 그래도 눈을 떴어요. 이건 뭐가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일부 전함은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석유를 어떻게 같이 스프레이 같이 분사해서 그럼 불이 잘 붙잖아요. 잘 붙죠. 네. 하이브리드래요? 잘 붙겠어. 석탄에 기름 끼얹어가면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오일 스프레드 코알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면 보일러 열 효율이 25%까지 상승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일러가 엄청난 증기를 더 많이 생산하니까 더 함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함이 이때 유틀란테 해전에서 참가한 게 아이언 듀크급하고 킹 조지 5세급 요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 해군에 완전 석유 보일러 선박도 있었어요. 이게 누구에겠어요? 제일 좋은 거. 퀸 엘리자베스. 그렇지. 요거는 완전 석유 보일러였어요. 오. 그런데 반면에 독일은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석탄. 효율이 떨어지네. 일단은 석유를 구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독일이 석유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영국은 이란이 보호령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란에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독일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저기 괜히 저 하이브리드 좀 하지 말고 석탄은 많으니까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석탄도 꽤 연료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석유로 바꾸면 이게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이걸로 바꾸면서 얼마나 이 전략적 목표가 높아질까? 성능이 좋아질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함정의 추진 체계라는 게 좋아야만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해전의 기동에 굉장히 유리한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이미 몇 번의 혁신이 있었죠. 지금 석탄 때운다고 해서 다들 그러면 그럼 칙칙폭폭 하는 이 증기기관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증기기관은 이미 한물 같고 지금은 증기 터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압 증기를 보일러에서 발생을 시켜갖고 이걸 우리 제트 엔진 같은 이제 바람개비 날개가 있는 거에다 쫙 쏴서 그 터빈을 돌려서 이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증기기관보다 증기 터빈이 굉장히 좋은 거는 무게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증기관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돌아가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무겁거든요. 근데 이걸 증기 터빈으로 만들면 전함 같은 경우가 추진 체계의 무게를 한 1,000톤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줄인 1,000톤으로 뭐 주포를 크게 만든다거나 장갑을 더 많이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이때 증기 터빈으로 바뀌었는데 그 증기를 얻는 방법이 석탄을 때웠다는 거예요. 근데 증기와 석유는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에너지원에서의 중요한 개념이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의 연료에 얼마나 많은 이 칼로리, 열량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웠을 때 물론 석탄도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무연탄이 제일 약하고 이제 약간 기름이 섞인 역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화력이 좋은데 석유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실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석유는 공급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급선 옆에 붙어갖고 그냥 파이프 파이프. 연결해서 하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뒤에 유조선들이 쫓아다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빨리 재보급을 하고 빨리 출격할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원양 작전을 하는 영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훨씬 더 훨씬 유리하죠. 근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배웠어. 과학 시간에 물론 배웠어요. 부력으로 배가 뜬다는 거. 네.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50mm 주 방어판을 달고 있는 철 덩어리가 네. 위에 어마어마한 포도 다 싣고 이게 어떻게 떠요? 이게 배가 뜨는 이유는 배가 다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배 전체 밀도를 보면은 물의 밀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배 전체 평균 밀도가 네, 평균 평균 밀도가 밀도가 그러니까 배 모양인데 거기가 쇠로 꽉 차 있으면 가라앉겠죠. 그죠? 이게 두꺼운 철인데도. 그렇죠. 철이 있지만은 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적고 중간에 빈 공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전체 부피로 보면은 물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일부는 잠겨 있지만 전체적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기는 물에 비해서 밀도가 8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거죠. 그래서 허준 MC님도 물에서 뜨잖아요. 나 가라앉는데? 나 왜 가라앉지?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만약에 쪼그라뜨려 갖고 이렇게 홀쭉하게 만들면은 네. 꼭 가라앉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리면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게 보면 순양함들이 아니라 순양 전함들이 지금 네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순양 정함이 굉장히 이채로운 전투함입니다. 소요에 의해서 탄생을 했는데 이게 그 소요가 사라지자 급격하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순양함이 가진 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순양함은 크기는 하지만 전함보단 작고 전함보단 빠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속도를 살려서 통상 파괴, 상선의 호위, 그다음에 함대의 전이와 촉의 식민지 경비, 그다음에 함포 외교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후다닥닥 하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외교할 때 식민지가 뭐가 있겠어? 걔는 전투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땐 순양 전함만 와도 뭐 아연 실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임무에 따라 여러 종류가 또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전함에 필적하는 크기의 순항함형 선체는요 100에서 150mm급의 장갑을 현측에 붙입니다. 그리고 150mm에서 200mm급의 구경 함포를 장착한 이 장갑 순양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통 아머드 크루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갑 순양함은요 초창기에는 일반 순양함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적인 임무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점차로 이게 전투력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함만큼의 주력함은 아니지만 준주력함은 되겠다. 이 서브는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함과 순양함의 한 중간 정도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운영 방법은 여러 척으로서 전열을 형성시켜서 전함하고 같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앞에 내보내는 애들. 전위 부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순양이 그러니까 바다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영어 크루저잖아요, 크루저. 그러니까 크루즈 선처럼 전 세계 이렇게 순항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갑 순양함이라는 건 본래 의도에서 좀 안 맞죠. 약간 안 맞네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애들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요에 의해서 나왔고 이게 없어지자 갑자기 없어졌다고. 배가. 그렇게 따지면 순양함하고 전함의 임무 구분 자체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순양 전함이 나오는 근데 거. 만약에 순양 전함이 그걸 유틸리티 있게 다 잘해내면 나머지 두 개가 없어질 그러니까 바로 텐데 그겁니다. 나머지 두 개가 없어지는 거지. 중간 게 없어진 거 보니까 얘가 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해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틈새가 커요. 전함과 순양함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가장 그 수요가 많은 차종이 트럭과 픽업 세단의 트럭하고 세단. 사이인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게 맞아요. 아닐까 그런 것 싶네요.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장갑 순양함들도 계속해서 개량을 해야겠다. 그래서는 나중에는 150에서 200mm 장갑에다가 25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도 뭘 다느냐? 305mm짜리 함포를 씹습니다. 전함, 화. 예. 저거는 그 빠른 전함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펀치력만큼은 전함만큼 하자. 그렇게 해서 전함급의 공격력을 가진 톱이네, 진짜. 독특한 함정으로 이게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인치 포를 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초의 순양함이 뭐냐? 이게 인빈시블급이에요. 아, 인빈서버. 영국이 이거 만들면 누가 또 못 참아요. 독일. 독일이 못 참죠. 독일도 이제 비슷한 걸 만듭니다. 그런데 독일은 영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어력이 야 이거 150mm에서 200mm 이거 너무 약해. 그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적어도 250에서 350mm. 전함이잖아 그거.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순양 전함이 대신 아니네. 대신 사이즈를 조금 줄인다. 아, 예. 크기를 줄인다. 그래서 독일에선 순양 전함이라고 안 불러요. 고속 전함이라고. 불러요. 아, 속도가 빠른 전함. 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독일의 권함 사상이에요. 아까 영국은 화력 쪽을 더 중시했지만은 독일은 방어력을 더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두드려 맞을 게 뻔하니까. 아, 탱크도 맞아요. 그렇고 맞네. 더 두들겨 맞을 걸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방어력을 더 키워야 된다. 또 그 당시에 이게 몇 가지 산업역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장갑판을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 크루프. 크루프니까 우리는 이 강력한 크루프 장갑판을 단단하게 두는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장갑판을 강화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은 조선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조선소들이 다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안에 건선거 드라이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이독이 좀 폭이 좁아요. 아. 원래 이제 장갑판을 많이 붙이려면은 폭이 넓어야 되는데, 근데 독일은 후발 국가니까 처음부터 넉넉하게 독을 크게 만들어 나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떡장을 키우기가 좀 쉬웠죠. 재밌다. 그러니까 순양함의 무장을 늘리는 스타일이 영국 스타일인 거고 전함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시작한 게 독일 스타일이고. 근데 이게 유트란트 해전에서 영국한테 조금 불리하게도 좀 작용을 하고 이게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영국에 약간 좀 목줄을 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양측 전 부대를 다 더해서 최강 전함은 양측의 어떤 전함입니까? 역시 최강은 누가 궁금하시군요. 제일 세요? 아무래도 영국은 그 당시에 가장 따끈따끈한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입니다. 그거고 완전 소기 보일러로 가는 거. 석유 보일러 여기 나왔어요? 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네네. 오. 퀸 엘리자베스급이 그 당시에 5척이 취역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네임쉽인 퀸 엘리자베스는 이 당시 좀 수리가 필요해서 도크에 들어가 있었고 하지만 4척이 이 당시에 제5 전함전대 소속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퀸 엘리자베스급은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함으로서 아까 추진책에도 이 석유 보일러 쓰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포가 가장 강력한 15인치, 그러니까 381mm 포를 8문이나 탑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맷집으로 보나 펀치로 보나 뭘로 보나 내주였죠 정말. 얘한테 걸리면 끝난다. 그럼 독일은 어떤 겁니까? 근데 독일은 조금 약간 약했어요. 유틀란트 해전에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4척을 비롯해서 무려 28척이 나왔는데 네. 독일 측은 16척이 나왔거든요. 딱딱딱 4척씩 4종류의 급이 나왔습니다. 나사우급, 헬골란트급, 그다음에 카이저급, 퀘니급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신이 뒤에 퀘니급인데요. 이 퀘니급은 주포가 12인치밖에 안 됐어요. 주포가 30.5c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3인치나 차이가 나고 뭔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뭐 급에서는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있다고 치지만 작전을 영국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쌈 써먹기 위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자체가 크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여건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이 이제는 정찰을 주도면밀하게 합니다. 당연히 독일 입장에서도 이 굉장히 공곤일척의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대들을 다 영국 해안으로 보내갖고 혹시 우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지는 않나 다 초계 감시를 하고 또 제펠린 비행선도 띄웁니다. 제펠린 비행선도 띄우면서 영국 함대의 동태를 잘 감시하고 그러면서
딱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드디어 1916년 5월 말 드디어 때가 왔다. 상선들을 잡자. 그래서 어디로 출격하냐면은 북해가 발트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러니까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 해협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스카게라크 해협이라고 하는데 저 스카게라크 해협 입구로 출동하자는 겁니다. 새벽에 출항을 하면은 밤이니까 덴마크 쪽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면서 딱 동이 틀 때쯤에 나타난다. 노르웨이 해안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노르웨이에도 영국의 첩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서 딱 독일 함대 출동하면서 거기서 일부러 이 우리 순양전 함대만 나왔어 하고 이렇게 막 보여주면은 저쪽에서도 순양전 함대를 잡기 위해서 출격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쓱 그쪽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주력 전함대와 합세해서 영국 함대를 덮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얼마나 신났을까 독일 막 그 해군들은 야 완벽한 작전이야 막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는 영국이 더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노리는 게 기껏 상대방의 순양 전함인데 영국은 상대방의 전함까지 전체 다 노리는 군대.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떨리겠어요. 반대로. 근데 이 소식은 역시 독일 해군이 명령을 딱 발령하기 시작하는 즉시 영국 쪽에도 무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진짜 좀. 이때는 40호실이 굉장히 능숙해져 갖고 금방 해독을 했습니다. 젤리코 제독도 드디어 때가 왔다. 전 영국 함대 출동 준비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결전으로 독일 해군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렇죠. 그러네. 뭐 해전하기 딱 좋은 날씨다. 들어와. 예,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독일의 함대가 절멸하게 된다면 이제는 독일 해안선 라인에 전부 다 영국 배들이 서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러면 생기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고사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작전 발령이 히포의 순양 전함대가 그 다음 날 새벽, 즉 5월 31일 새벽 1시에 출항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시차를 두고 쉐어 제독의 원양 함대 주력이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은 그래? 그럼 우린 더 먼저 출격을 해주면 아예 10시부터 출항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더 멀잖아요. 저 스카게라크 입구까지는 비렐름스하펜 쪽에서는 한 400km 정도고요. 저 스케퍼플로 쪽에서는 한 500에서 600k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나가서 두세 시간 먼저 나가야 돼요. 네, 조금 더 빨리 나가서 기다려주지. 그래서 독일보다도 먼저 출격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 야구할 때 투수가 2루수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2루수를 2루에 있는 주자를 그냥 3루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사인을 훔친다. 일부러 보크해가지고 네.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인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투수가 어떤 공을 몇 킬로미터로 던질지도 아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접촉 경로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 짜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떨리는데 내가. 네. 저 북쪽에 스케퍼플로에서 출발한 영국의 주력 함대는 일부러 독일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BT 제독이 이끄는 영국 순양전 함대는 요 앞쪽에서 맞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협격해서 섬멸할 작전을 세운 거죠. 그것도 모르고 이 독일 함대는 저렇게 쫙 저 방향으로 향해서 항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건 뭐 당연히 끝났어.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퇴로까지 끊길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퇴로까지 끊기고 모든 수가 무력화되는 진짜 완벽한 포석인데 근데 뭐가 있구나. 그런데 이 5월 31일 드디어 양 함대가 출격을 해서 저 해역을 향해서 쫙 항진하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해전도 육지나 비슷합니다. 전쟁에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우연과 마찰의 요소가 있잖아요. 있죠. 마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해군이 다 좋았는데 중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 주변에 잠수함들이 많다 보니까 전속 항진을 못해요.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있을 적 잠수함의 초계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가다 보니까 속도가 충분히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당연히 무선 침묵을 지키고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취하니까 그 다음 소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 본부에서 혹시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히려 완벽한 정보는 네.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맞아요. 이거는 너무 완벽하니까 이거 설마 독일이 이렇게 바볼까? 그렇지. 이거 우리가 혹시 잘못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른데 혹시 덫을 쳐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다가 그렇죠. 막 처음에 막 신나서 가다가 분위기 싸한데 막.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좀 늦추면서
야 좀 천천히 가봐. 다시 한번 좀 상황 좀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전속으로 달려갔으면 딱 완벽한 완전 이렇게 타이밍이 타이밍이 딱 만들어지는데 맞는데. 여기서 주춤하는 바람에 제때 도착을 못 하게 돼요. 저 전장에. 그러면 지금 독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계획은 완벽해라고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도착해서 본인들이 찾던 상선이나 어선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맞아요. 그 선박은 이 덴마크 선적의 선박이었어요. 덴마크 선적의 화물선이 하고 있는데 마침 가다가 네. 아무래도 증기기관으로 달리다 보니 중간에 매연 같은 거 뿜어내기 위해서 확 이걸 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선박을 본 게 독일 함대만이 아니라 영국도. 영국 쪽에서도 본 거예요. 그 연기가 확 올라오니까. 네. 영국의 순양 전함대 맨 선두함이 야 저기 뭔가 이상한 배가 있다면서 확인하려고 그쪽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같은 방향으로. 네, 같은 배를 향해서 접근하는데 접근하다 보니까 저기 웬 또 이상한 선박이 있는데 저건 뭐지라고 보니까 상대가 서로 보고 있어. 저기 이상한 선박이 서로 있는데 망원경을 보니까 아 저기다 하면서 서로가 적함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해상에서 이런 조우전이. 보고서 양쪽이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독일은 깜짝 놀라고 영국은 찾았다 이렇게죠. 비슷했는데 좀 달랐어요. 왜? 독일은 어떻게 알고 왔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딱 보니까 순양함 저거 어디 상대해 볼만 하겠는데 우리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저거 좀 먹어보면은 확실한 미끼가 되겠는 걸라고 하면서 가보자라고 한 거고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못 나온 게 아니었어. 드디어 독일 함대에 머리를 잡았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이 난 거죠. 양쪽이. 하긴 독일도 본인들은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저 순양함대 끌어들여서 우리 본대가 치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발견한 순간에도 사실은 스텝이 꼬였습니다. 이 양쪽이 처음에 발견한 것이 한 2시 반 정도인데 이때 사실은 영국의 순양전함대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옆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막강한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갖춘 제5 전함전대가 사실은 옆에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순양함전대와 이쪽에 영국 순양함전대 플러스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까지 네 척이 덮치면은 이건 진짜 초전부터 완벽한 승리가 가능했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여기서 스텝이 꼬입니다. 이때 북쪽에서 약간 좀 상태를 보고 있던 젤리코 제독이 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소집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본대 귀환. 네. 그러면서 딱 요 발견했던 시점에 본대로 가려고 턴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나 놔두지죠. 갑자기 이쪽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순양전함대 쪽에서 비트 제독이 저 먹이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순양전함대부터 잽싸게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토마스 제독이 이끄는 제5 전함전대는 그걸 모르고서 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퀸 엘리자베스급 네 척의 전함이 서로 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갔으면 끝나는 상황이죠. 이게 그 유명한 토마스 턴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과 브라더스의 이틀란트 해전 너무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 포인트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당시의 해전의 승패를 좌우한 요소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상대를 발견하는가 보느냐. 그게 되게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찰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서로 같이 갔어. 발견해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기동입니다. 전술 대응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방금 이야기했던 통신이나 통제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서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대응을 맞붙어서 딱 붙고 나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화력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화력을 잘 쓸 수 있는 사격 통제 혹은 이제 명중률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인 네네.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도 끄떡없는 배도 있고 당하는 배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장갑과 내구성입니다. 맷집이죠. 맷집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짚고 가면은 훨씬 더 재밌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방금 말씀하신 요소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액션이 양쪽이 확실하게 적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는 3시 반경입니다. 접근을 하게 되니까 히퍼 제독이 드디어 미끼를 저쪽에 문 것 같다 하면서 3시 45분에 유턴을 합니다. 이제 계획대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서 유턴을 하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됐다 하면서 또 영국 순양 전함대들은 히퍼 제독의 꼬리를 물려고 가깝게 돌아와서 드디어 포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유틀란트 해전의 막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쪽은 5척이 우리 6척이야. 수적 우위에 있다. 더군다나 화력에. 우리가 좀 화력도 앞서는 것 같거든. 그럼 쟤네들은 꽁무니 빼고 그렇지, 있어.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바다에 하늘과 같은 물기둥이 계속 수백 개의 물기둥이 하는 겁니다. 속이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잘. 전통의 강호잖아요, 영국은.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이제 막 새로 키운 해군 부대인데 왜 이렇게 잘 써요?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유틀란트 해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가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는 아무래도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었으니까. 유폭이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됐다. 다 왔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상대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대형 상대죠. 그렇죠. 그 유명한 T자 대형으로. 이건 쉽게 얘기해서 드리프트 턴을 하면서 뒤로 총을 쏘면 그렇죠. 이 사격수를 보여주니까 영국이 당합니다. 영국이 요 과정에서 인빈서블에 또 정탈을 알리게 돼요.